국제사 전달하시!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닙니까, 사장님?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이상호 기자입니다. 국정원 직원 같은데 나와서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밝히세요. (2013년 5월 27일) 월요일, 2013년 7월 1일, 2013년 8월 27일, 2013년 10월 17일, 2013년 11월 4일 월요일. 고발뉴스 천막에 이재민들이 잠깐 들어와 계신데 33,000명 정도. 바로 우리에게 진실을 전달해주는 이상호 기자, 바로 인간 난로 이상호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발뉴스를 멈출 수 없습니다. 3분 직설 또한 멈출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동료들은 계속해서 이 마이크 그리고 카메라를 이어받으면서 계속해서 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른 분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12월 18일 수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2배 가까운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KBS가 또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는 TV뿐만 아니라 TV 시청이 가능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에서도 수신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런 건의서를 방통위에 냈다가 딱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난리가 난 상태인데요. 표창원 교수님 트위터를 통해 한방 날려주셨습니다. KBS의 뉴스와 시사 프로들이 개콘만큼이나 정직하고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면 시청료 인상안에 찬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웃기지도 않은 뉴스, 또 억장 무너지는 뉴스 보느라고 힘든 우리 단 한 푼도 내지 말자고요. 국민이 보내주시는 시청료로 제작되는 뉴스독립군 고발뉴스. KBS에 비하면 구멍가게만도 못하지만 씩씩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6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698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이 뉴스는 꼭 보시라고 저희가 발로 뛰어 모은 오늘의 고발뉴스입니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김구의 공을 이승만에게 돌리는 등 임시정부 당시 역사까지 무더기로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근현대사 과정에서 400여 건의 오류를 찾아냈는데 이 중 임시정부 부분에 나타난 왜곡만 35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번 교학사 엉터리 교과서에서 특히 두드러진 부분 자체가 대한민국 우리 헌법에서 이른바 법통성까지 이야기하는 임시정부의 역사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찾아본 결과만 하더라도 무려 35군데 이상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임시정부에 있어서 그 1930년대 10년 동안 역사가 아예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강북군이 창설되는 과정도 없습니다. 교과서 집필자들은 본인들이 이 한국사, 특히 독립운동에 대해서 전혀 자질이 없고 무자격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시정부의 역사에 대해서 이들은 이승만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임시정부 역사 내세의 이승만이 그중에 하나의 역할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이승만의 역할도 과대평가하면서 임시정부 축소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 그 속에서 심지어는 없는 사실까지 났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대선 1주년 기념일인데요. 400여 개 시민단체들이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며 오늘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지금을 비상시국으로 선포하고 제2의 민주화 운동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발뉴스가 거리 행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군사요사령부, 국가보훈처, 통일부, 행안부 등을 통해서 모든 국가기관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끊임없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의 요구에 귀에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민변은 이 시간부로 모든 국민들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수호를 위해서 결연한 민주화의 투쟁의 길로 나섰음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행진을 계기로 다시 제2의 제3의 민주화 운동을 모든 국민들과 함께 동참하기를 호소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부와 코레일이 적자 노선 운영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어제 한겨레 보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었는데요. 적자 노선 민간 매각을 부채 감축을 위한 최후의 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협의 내용을 시인했다고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하루도 못 갈 거짓말을 하면서 민영화 안 할 테니 무조건 믿으라는 정부. 철도 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반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편법 우회 출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채널A가 결국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종편, 이번처럼 피소된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채널A의 모기업이죠.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으로 구성된 동아투이를 비롯한 언론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것인데요. 이들은 채널A의 불법 뒷거래를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동아투이 문영희 위원장의 일침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채널A는 태어나서는 안 될 방송이었습니다. 동아일보사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방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이 방송사를 하나 가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방송까지를 겸한 그런 거대한 매체가 될 자격이 있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자격 언론사에게 전파까지 넘겨주는 것은 정부의 특혜요, 가진 자들의 뒷거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사법기관이 동아일보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A가 얼마나 추악한 과정을 거쳐서 탄생됐는지를 낱낱이 밝혀달라고 오늘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할 것이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 등 전통민요 4곡을 국방부가 불온한 노래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화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 민요가 왜 금지곡이 됐는지 국방부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히라는 여론이 비등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고발뉴스가 국방부에 직접 따져봤습니다. 이 아리랑이 우리 전통 아리랑이 아닌 북한 노래입니다. 북한 노래. 북한 노래 아리랑이란 똑같은 제목에 아리랑이 차단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 동목이 우리 민요 아리랑하고 다르다는 거죠. 민요라는 건 민족이 함께 만들어 온 것인데요. 위쪽에 있으니까 금지곡이라고 하네요. 그럼 남북을 오가는 새들도 남쪽으로 오면 북한 새니까 먹이를 주면 종북이 되는 건가요?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가장 핫한 뉴스를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 보는 고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파워블로거 한 분이 고발 뉴스 국민 리포터로 합류하게 됐는데요. TV와 영화, 공연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해 재미있고 또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문화블로거 탁발입니다. 주말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죠. MBC 진짜 사나이가 해군을 떠나 다시 육군으로 돌아왔는데요. 이회수 작가의 강연 부분을 통편집하면서 70년대 군 홍보 프로그램 배달의 기수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 진짜 사나이가 육군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국민 리포터 탁발이 짚어봤습니다. 최근 갑작스런 시청률 하락을 겪던 진짜 사나이가 예고도 없이 육군 백골 부대를 찾았습니다. 진짜 사나이의 시청률이 갑자기 떨어진 것은 소설가 이회수 씨 강연 편집과 NNL 강조 등으로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만든 데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사나이가 혼란을 겪는 동안 경쟁 프로그램인 1박 2일 시즌3가 예상을 깨고 1위 자리에 올랐던 것도 진짜 사나이를 더욱 긴장케 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진짜 사나이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암초에 걸리고 만 것인데요. 그래서 짐작컨대 본래 예정된 해군 분량을 줄이고 다급하게 백골 부대로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나이가 12월 10일에 백골 부대에 전입을 했는데요. 아직 촬영을 마치기도 전인 15일 방송을 내보냈다는 것이 그 다급한 심정을 대변해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골 부대는 지금의 국군의 날이 있게 한 전설의 부대이자 시청자 추천 1위의 부대인 만큼 휘청거리는 진짜 사나이가 국면 전환을 위해 꺼내들기에 가장 믿음직한 카드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통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률을 다시 회복했고 빼앗겼던 1위 자리도 되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백골 부대를 찾은 진짜 사나이는 주목할 만한 변화도 보였는데요. 백골 부대는 북한 땅이 훤히 내다보이는 철책을 지킵니다. 안보의 긴장감이라면 NNL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사나이들의 인터뷰나 방송 자막은 그런 휴전선의 긴장감이 아닌 분단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제2함대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그러나 진짜 사나이의 변화는 아직 절반의 성공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시청률은 회복했지만 화제성은 여전히 낮고 누리꾼들의 반응도 아직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나이가 혹한의 생고생을 마다 않고 백골 부대를 찾은 배경에는 의심받고 있는 초심과 진심을 알아달라는 읍소가 담겨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진짜 사나이의 초조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막이 보여 흥미로웠는데요. 결코 안녕하지 않은 앞으로의 고행이라는 자막이 그것입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제2함대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안녕치 못하다, 안녕하지 않겠다는 제작진의 반성과 각오가 담긴 메시지로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나이가 안녕할지 아니면 안녕 못할지는 그 메시지의 진정성과 지속성에 달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발 리포트 탁발이었습니다. 탁발의 리포트,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양한 의견이 넘쳐나는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는 저희 고발 뉴스는요, 보다 많은 파워블로거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블로거가 방송 기자다. 모든 블로거가 국민 리포터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데일리 고발 뉴스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섹시 개념녀 곽현아 씨와 함께하는 뉴스 초대석 사실은 시간입니다. 정부와 철도 노조가 철도 민영화 문제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철도의 눈물이라는 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철도 기관사가 쓴 책이라 더욱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요. 오늘 곽현아 씨가 이 책의 저자를 만나 철도 민영화와 관련된 깜짝 놀랄 만한 3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뉴스의 안방마님 세케녀 곽현아입니다. 네, 벌써 연말입니다. 연말하면 뭔가 좀 가슴 따뜻한 일이 막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지금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네요. 굉장히 날씨도 춥고 좀 마음이 허덕해지는 쓸쓸해지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요즘 많은 분들께서 서로서로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인사들도 나누고 있죠. 네, 자, 그런데요.
저희 오늘 가짜 사실, 가짜 뉴스만을 걸러드리는 뉴스 초대석 사실은 가장 이분들이 많이 쓸쓸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철도 파업으로 속이 많이 상하신 분들이죠. 자, 현직 철도 기관사가 쓴 책이라서 화제가 됐습니다. 철도의 눈물을 쓰신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님 모시고 철도 파업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 실상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좀 들어오시는데 코를 훌쩍훌쩍 거리시더라고요. 예. 감기 걸리셨나 예, 봐요. 요즘 그 지독한 감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건강이 우선입니다. 몸 잘 챙기셔야 되고요. 이런 예. 때일수록. 네, 그렇죠. 굉장히 지금 오늘도 질문거리가 많아서 예. 저희 그럼 바로 그냥 사실은 들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철도 민영화 양의 탈을 쓴 늑대? 네. 지금요, 굉장히 많은 그 시민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 측에서는요, 이거 철도 절대 민영화 아니다. 정부의 말을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철도 파업하는 이 철도 노조 측은 이것은 철도 민영화다. 도대체 어디의 말을 들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그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했는데 옛날 동화책에 그 떡 하나 줄게 그 호랑이가 안 잡아먹지. 예. 네. 그래서 그 호랑이 발톱을 숨기려고 그러죠. 이렇게 그 아이들을 속이려 하는 네네. 내용이 나오는데 정부는 이게 민영화가 아니다. 네. 왜냐하면 민영화라면 민간이 주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네. 공공부문이 주식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네. 민영화가 아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매각을 방지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민영화 아니라고 하는데 출범하는 회사가 주식회사거든요. 네. 주식회사는 그 민간 기업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예요. 네. 그리고 주식회사의 작동 원리는 주식에 대한 배당 수익과 매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 주식회사는 의미가 없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을 팔 수 있는 게 주식회사인데 그럼 못 팔게 한다? 이건 법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많은 법률가들도 이건 상법에서 이 제소가 들어오면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내용이 돼버린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이 분리가 왜 민영화의 시작이냐면 전반적으로 그 과거에는 소유권을 바로 이전하는 형태로 민영화 급격히 진행됐다면 지금에는 민영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운영권만 준다든지. 네. 지금 대표적으로 진행되는 민자 사업들이 그런 형태고요. 네. 또 이 운영권도 각각의 파트별로 일부는 그 공공 부분이 하지만 파트별로 나눠서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민간 자본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현재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민영화가 그냥 한 템포로 딱 끝났다면 지금은 일정한 로드맵을 갖고 서서히 진행돼서 전체 과정을 완수하면 그것이 민영화 과정이 끝났다고 보거든요. 지금 단계를 밟고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그 단계의 첫 단계가 서발KTX의 분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민영화라는 도미노 블록이 있다면 서발KTX 분리는 그 제일 앞 블록을 넘어뜨리는 거다. 그러니까 주르륵 다 민영화로 가는 프로세스로 진전이 되어 가게 되어 있다. 이런 거. 보다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설계 자체가 2010년부터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부 협작으로 진행됐고 거기서 이 한국철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간 개방, 그다음에 경쟁 체제 이 두 가지를 합성해서 민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재벌 특혜나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지다 보니까 일단 급격한 민영화는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향후 철도 산업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그렇다면은 이전에 민영화를 전제로 해서 한 설계도는 일단 버리고 사회적 합의, 진정한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철도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새로운 설계도를 짜야 되는데 기존의 설계도를 고스란히 갖다가 지분 내용만 바꾼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백화점을 짓겠다고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 그 기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발 이거 가정주택으로 쓸 거니까 믿어달라 이런 꼴이에요. 네. 뭐 커다랗게 진영자료도 만들고 기초공사 쓰고 천정도 높게 하고 이렇게 만들면서 네. 이건 우린 가정주택으로 쓸 거야. 제발 믿어줘. 이런 꼴이거든요. 네. 그럼 겉으로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자면 내막은 사실은 민영화고 그 틀 또한 예전 그 원리랑 똑같다. 저 굉장히 또 궁금한 부분 중에 네. 하나가 근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민영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경쟁력을 도입하겠다. 더 네. 잘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왜 하필 이 노른자인 수서발 KTX 가장 흑자를 낼 수 있는 이 수서발 KTX를 왜 분리하려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수서발 KTX가 처음에 기획될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국철도가 지금 그 이용하려는 분들은 많아요. 네. 많은데 선로 용량이 부족해서 그 이용을 다 이 공급이 이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수서발 KTX를 건설해서 이 고속철도의 이 이용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틀을 만들자. 네. 그렇게 되면 철도공사가 계속 그 적자를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소가 될 것이다. 해소가 되고 건강한 공기업이 만들어질 것이다. 네. 이런 전제가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이 엄청난 흑자가 나온다는 게 예상이 되고 검증이 됐거든요. 네, 기존의 네. KTX를 네. 보면서 그래서 그러면 이 수익 흑자 노선을 철도공사의 적자를 해소하는 데 쓰이기보다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재벌해 주겠다. 네. 그래서 대놓고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했다가 큰 사회적 반대에 부딪혔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민간에는 매각 못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뭐 건설 부채를 갚겠다라고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는 철도공사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게 네. 지금 이 수서발 KTX 자회사를 분리하는 이유가 네. 부실 방만한 코레일의 경영을 합리화하겠다고 나온 건데 그러니까요. 이 현실은 이 부실 방만한 코레일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 공기업을 네. 더 재정적으로 열악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가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요 부실 좀 굉장히 좀 수익성이 지금 낮게 되고 있는 그런 그 노선을 좀 네. 한번 진짜 딱 그 민간 업체에 이렇게 좀 맡겨가지고 잘 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이런 노른자를 잘 되고 있는 걸 굳이 맡겨서 코레일의 지분을 낮추는 건지.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민영화가 도입된 곳은요, 그 적자거나 영업성이 낮은 곳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민간이 바보입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수익을 얻어야 되고 또 흑자가 보장된 곳 이런 곳에 투자해서 노른자만 다 빼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영화의 그리스 어원이 박탈이라는 것을 뜻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공공의 영역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민영화돼서 그 민영기업의 주주들이나 투자한 사람들의 이익으로 전가되는 순간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들은 박탈당하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지금 기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예. 기본은 지금 철도 같은 분야는 공공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계속 정부는 이윤 이런 기업 논리로만 얘기하고 있는 이 차이점이 굉장히 좀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러면요. 굉장히 또 궁금한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유지되던 그 기본 틀을 박근혜 대통령은 살짝 말 바꾸기로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계속 강행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 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패러다임을 끊임없이 한 20여 년간 유지해오고 있는 정책부서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죠.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는 과거 건교부 시절부터 민영화가 한국철도의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이렇게 주장해왔고요. 그리고 세상이 변해서 민영화에 대한 반감이 커지니까 이제 경쟁체제가 이 철도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뭐냐면 과거 90년대에 이 전 세계를 휘몰아쳤던 신자유주의적 그 정책 세례를 받은 분들이 계속해서 한국철도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때문에 이런 그 황망한 결과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공공성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네, 기업의 윤리로 지금 기업의 잣대로 지금 판단되고 있다. 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두 번째 사실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철도 민영화 요금 인상과 안전 불안 불가피하다? 네, 지금 저희가 철도 민영화됐을 때에 우려되는 점들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지금 핵심으로 떠오른 거 요금 인상 그리고 안전 불안이 되게 우려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특히 철도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은 이런 분리보다는 통합의 과정에서 상호 보완하고 보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일단 분리하게 되면 소통의 문제가 생겨요. 네. 특히 기본적으로 한국철도는 그 운영과 시설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도 굉장히 큰데요. 예를 들면 과거에 과자역에서 큰 대형 침하 사고가 나서 네. 선로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싱크홀처럼.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 과거에는 시설 회사와 운영 회사가 한 회사였거든요. 네, 시설 회사 운영 회사. 네. 근데 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선로의 흔들림이라든지 어떤 이상을 가장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일을 운행하는 기관사들이거든요. 그쵸. 또는 공사를 담당하는 공사 현장 인부들. 네. 이런 노동자분들이 좀 흔들림이 있고 이상하다라고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과거 같으면 그냥 전화 한 통이나 무전기로 여기 선로가 이상합니다. 봐주세요 하면 바로 긴급 출동반이 뒤에서 상황을 보거나 해서 대책을 세웠는데 서로 다른 회사다 보니까 공문을 보내야 돼요. 굉장히 안전 문제에 있어서 뭔가 절차가 이렇게 까다롭게 되는군요. 공문을 보내야 되고 또 공문을 받은 쪽에서는 이 공문이 진짜 사실과 부합하는지 와서 또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며칠이 가죠. 그런 과정에서 실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불합리한 내부 거래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들이 이런 분리의 문제가 갖고 있는 아주 불합리함이죠. 그렇군요. 혹시 대구 지하철 참사도 뭔가 관련이 있을까요?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건 인력을 대폭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참사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는 그 1인 승무제거든요. 지하철. 그러니까 지금 서울 메트로나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에는 맨 앞에 기관사가 타고요. 맨 뒤에 차장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대구 지하철은 인력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훨씬 자동화돼 있다.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없어도 된다. 이게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어요. 항상 문제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는 이게 큰 참사가 빚어지게 되는 거죠. 그쵸. 사고가 났는데 기관사 혼자서 승객 안내 방송도 해야 되죠. 관제실과 연락도 해야 되죠. 긴급 비상조치도 해야 되죠. 혼자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거 대구 지하철 사고는 맨 뒤에 차장 정규 항상 훈련을 받은 차장만 승무하고 있었으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뻔했을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민영화, 이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로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되면 인력 감축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인력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죠. 또 긴급하게 소요되는 어떤 안전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례들은 민영화한 나라들 또는 민영화한 회사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그 분할되면서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런 각 회사별로 책임을 미루다 보니까 소송전이 벌어져요. 어떤 사고가 나면 이거는 우리 회사 책임이 아니라 너네 회사 책임이야, 아니면 시설 회사 책임이야, 운영 회사 책임이야. 이러다 미루다 보니까 여기에 법률 소송을 맡은 대형 로펌들만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는 누구 잘못인지 판명이 안 나니까 현장은 그대로 그냥 보존되는 거죠. 왜?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이걸 복구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영국 신문에 보도됐던 건데 2차 대전도 영국 철도를 운행을 중지시킨 적이 없는데 2차 대전 때도 철도 민영화가 영국 철도를 전면 중단시켰다. 과거에 영국 철도의 이 훼손이 너무 심각해서 대대적인 정부로부터의 보수 명령 때문에 영국 철도가 전면 운행 중단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도 중단을 시키지 않았던 그 영국 철도를 민영화가 중단시켰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요. 요금 인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요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봐야죠. 필연적으로. 예, 지금 오늘도 보도가 됐는데요. 국토부가 이런 수서발 KTX 분리를 하면서 얘기한 게 요금 인하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라고 네. 발표는 네, 그렇게 네. 했는데 그 보도된 바에 따르면 코레일과 국토부가 서로 합의를 해서 코레일의 경영혁신과 이 과정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줄이는 과정에 요금 인상 항목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금 인상을 통해서 적자를 메꾸겠다는데 그게 효율합니까? 굉장히 좀 말이 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게 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군요. 혹시 뭐 다른 부작용이 더 있다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철도는 네트워크 산업인데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은 아주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준질성이 되게 중요해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우리 심장이 있고 이 아주 중요한 정맥과 동맥 핏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혈관까지 다 있고 이 아주 작은 모세혈관부터 중요한 심장 혈관까지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적인 네. 역할을 해야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KTX 노선만 흑자라고 해서 지방선 이 모세혈관 같은 노선을 등한시하거나 또 이걸 분리해서 이 피가 통하지 못하게 하면 전체 나라가 썩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그 문제를 저희가 세 번째 사실은에서 지금 확인하고 싶거든요. 자, 지금 두 번째 사실은을 통해서 저희가 철도 민영화 이게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는 정부의 얘기를만 믿으면 요금 인하 서비스가 높아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요금 인상 네, 그리고 안전 불안 충분히 우려되는 점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세 번째 사실은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철도 민영화되면 지방선이 없어진다? 야, 이거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참 KTX 기차 자주 탑니다. 저도 고향이 부산이어가지고 굉장히 저한테도 민감한 문제라서 잘 평소에는 몰랐다가 이번에 좀 알아봤거든요. 예. 그랬는데 지금 수서발 KTX가 지금 가장 그게 지금 핫하게 예. 지금 사람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수익성이 나는 걸 그걸 타 민간에게 주겠다. 타 그러니까 코레일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게 주겠다. 그런데요, 좀 말이 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그러면 코레일은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을 나눠준다면 코레일은 더더욱 적자에 허덕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레일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서발 노선을 따로 떼준다. 이런 그 앞뒤가 안 맞는 행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특히 그 어느 나라도 자국의 대표 상품 고속철도를 주 간선 노선에서 회사를 나눠가지고 네. 이렇게 운영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자회사와 모회사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기업의 형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회사가 그러니까 모회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 중에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을 자회사에 일정 부분 맡긴다든지 그래서 서로 보완적 관계인데 지금 수서발 KTX와 서울발 KTX는 서로 중요 노선에서 죽자 살자 대결을 해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자회사가 성공하면 모회사가 망하고 네. 모회사가 성공하면 자회사가 망하는 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과연 타당한 철도 정책인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예. 지금 코레일이 흑자가 나는 부분을 지금 떼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모회사인 코레일이 예. 적자가 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원래 적자 노선은 지금 코레일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 원래 지금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렇죠. 흑자가 나고 있는 부분을 적자에다 메꾸고 있는 예. 형식인데 흑자를 지금 딴 데다 떼어주고 있으면 더 적자에 허덕이게 예.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국토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네. 6월 26일 날 국토부에서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을 내놨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 국토부가 말한 걸 철도산업 발전 방안이라고 발표했지만 저는 그걸 철도산업 파탄 방안이라고 읽었어요. 네.
그 내용 중에 되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수서발 KTX의 민영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어떤 문제냐면 한국철도 전체 산업의 민간 개방이나 민영화 문제를 사실 다루고 있어요. 이 산업 발전 방안에. 네네. 그럼 거기서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레일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서 운영권을 반납하는 지방선에 대해서는 민간 개방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네. 이 지방선의 적자가 쌓이면 민영화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러면 코레일이 왜 운영권을 반납하겠습니까? 지금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부분은 경부선 KTX 노선이에요. 네. 그 외에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약 28개 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 다 적자입니다. 네. 이 코레일 KTX 수익으로 다른 지방 적자선에 영향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손실이 가져가는데 그 손실분은 자기 자회사의 이익으로 가고 그 네. 이익분은 다른 데 소요되는 거죠. 네. 왜? 거기 투자한 연기금에 대한 배당금도 줘야죠. 배당을 해야죠. 예. 그 공짜로 뭐 그 자선 사업 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선로 사용료도 더 높게 갚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코레일의 영향을 받아서 이 KTX 수익분의 영향을 받아서 지탱했던 지방 적자선들은 영향공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선들은 이제 그러면 국토부는 그런 거죠. 코레일의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운영권을 반납하게 되면이라고 했지만 사실 코레일의 자연사를 유도해서 네. 여기를 아사 상태로 만들어서 아예 지방 적자선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고 네. 유도하고 네. 그렇게 해서 생긴 선들을 민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국토부의 발전 방안입니다. 그러면 철도 민영화되면 지방선이 없어진다기보다는 지방선은 유지는 되지만 굉장히 높은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뭐 그렇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지방선이 그러면 거기서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요. 네. 일단 국토부는 아예 수익성이 없는 데는 폐선시키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왜냐하면 아니 철도 산업은 기본적으로 거대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유지 비용 많이 들어가는데 버스로 대체하면 되지. 네. 왜 이걸 굳이 그 국가 재정을 이렇게 낭비하면서 그렇죠. 철도를 유지하느냐. 네. 그래서 철도를 폐선하고 버스로 하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사실. 네, 네, 네. 근데 일본의 한 사례 연구를 보면 철도 노선이 없어지면 더 사람들이 교통 이용을 하지 않게 되고 버스로 대체해도 그 버스도 나중에 적자 때문에 운행을 중단시키더라. 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자가용 이외에는 공공교통수단을 못 갖게 되더라. 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 기반 시설이 사라지게 되면 그 지역 사회 자체가 몰락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또 이제 중요한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이 민간 개방을 한다 그래요. 지방 적자선에 대해서. 네. 근데 한국에 철도 회사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네. 민간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안을 따르면 경쟁 입찰을 통해서 민영화를 시키겠다고 해요. 지방 적자선에 대해서. 네. 그러면 경쟁 입찰을 하려면 최소한 2개 정도 회사는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철도 회사가 갑자기 그냥 법인 설립한다고 이 철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숙련된 기관사도 있어야 되고요. 그쵸? 열차 오퍼레이팅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경정비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기술과 자본을 갖고 있어야만 철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한국엔 그런 철도 회사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할 거예요. 뭐 남양유업이 할 거예요. 네. 못 하거든요. 그러면 민간 개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올 민간 자본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들어올까? 그래서 국토부가 해외의 그런 지방 적자선에 대한 민간 개방된 성공 사례란 책 그 자료가 있어요. 네. 거기 자료를 봤더니 이탈리아, 뭐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의 자료가 있는데 네. 그런 나라들의 지방 적자선에 들어온 나라들이 그 나라 회사들이 아니라 다 다국적 외국 자본 기술력들이 들어온 거예요. 네. 한국철도공사 외에는 사실 이 주 간선 노선을 뭐 경전철이나 일부 지하철 회사 빼고는 이런 그 회사들은 주 간선 노선에 대한 운영을 해본 적도 없고 네. 할 이 기술력이나 자본 이런 것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그럼 외국 자본인과 한국 자본이 컨소시엄을 해서 민간 개방된 지역 노선에 들어오면 우리는 외국 자본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외국 회사 열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저희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철도 민영화가 된다면 우리는 외국 회사 지방선을 타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지방선은 없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어떻게 본다면? 그렇죠. 이제 외국,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외국 회사 이름을 걸지는 않겠지만 그렇겠죠. 충분히 그들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들어와서 한국철도의 여러 노선들에서 경쟁을 하고 싶어하고, 또 프랑스 같은 기업인들은 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한국철도 산업의 그 개방에 따른 진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환호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한국철도 산업이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고 그 사실상 철도 네트워크의 그 한계 때문에 투자에 대한 매력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속철도 노선이라든지 지방철도 노선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고요. 네. 각 지역마다 경전철이라든지 도시철도 이런 것들이 계속 기획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륙철도 연결 사업까지 해야 돼요. 네. 한국철도 산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이 건강한 기반 시설로서 철도가 제 역할을 하려면 네. 공기업을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공기업의 힘으로 국제 경쟁력도 갖고 대륙 철도 건설 사업에 나가서 정말 우리 섬처럼 갇힌 나라의 철도가 이 만주나 러시아 이런 데 철도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부의 이런 분리나 뭐 민간 개방이나 외국 자본에 이렇게 다 갈갈이 찢겨 놓으면 한국 철도의 자생성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와, 세 번째 사실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좀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은 철도 민영화가 이제 되면 우리나라의 자생성이 없어지고 외국 기업, 민간 기업이 장악하게 된다. 예, 지금 한국 철도가 114년 됐거든요. 네. 114년 됐는데 11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대한제국 시절이었는데요. 세계 열강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지하자원에 대한 그 채굴권이었고요. 네. 그 지하자원 채굴권은 당장 알맹이를 빼가겠다 이런 거고, 두 번째로 더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철도 부설권이었습니다. 네. 철도 부설권은 철도를 자기네 기술로 놓기만 하면 그 지역에 대한 영구적인 이 주도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뭐 미국,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이 서로 한국 철도의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부설권을 달라고 요구했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죠. 네. 예. 근데 지금 비슷한 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좀 심각성을 느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철도 민영화, 이 수서발 KTX가 지금 떼어준다는 이 논리,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코레일, 우리 모기업인 이 코레일이 코레일의 힘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공공의 자원인 철도가 외국 자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이 위험성을 안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많은 분들께서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또 요즘 굉장히 또 좀 안 된 소식인데, 이 노조원 8,000명에 달하는 이 노조원들이 직위해제가 되셨고, 또 김명한 노조위원장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 있었습니다. 네, 정부와 노조 합의점을 지금 빨리 찾아야 될 것 같는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강대강으로 맞서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철도 노조가 주장하는 바를 무조건 노조의 어떤 기득권 이렇게 몰아세우기보다는 진정으로 한국 철도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토부나 또는 국회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국 철도가 과연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전망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열린 광장에서 논의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일방적으로 한쪽의 입장만 강행됐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한국철도가 새롭게 발전하려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 네.
자, 오늘 박흥숙 연구위원님 모시고 저희 철도 민영화에 관해서 지금 한창 파업 중이신데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저희가 3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요. 철도 민영화, 양의 탈을 쓴 늑대다? 네, 알고 봤더니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내막은 민영화의 수순이고 민영화다라는 내용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사실은 철도 민영화 요금 인상과 안전 불안 불가피하다. 네, 이것 또한 사실로 저희가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철도 민영화되면 지방선 없어진다. 네. 수익성이 없는 지방선은 당연히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지방선 또한 공공재가 아닌, 공공성이 아닌 민간 기업 그리고 외국 자본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프랑스 르몽드지가 11월 4일 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 기업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라고 약속을 하셔서 아주 기립박수를 받으셨죠? 네, 지금 정부는 얘기합니다. 왜 정부를 못 믿느냐, 민영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너무 믿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약속하신 부분을 너무 믿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이 아닐까 싶고요. 자, 저희는 정부를 믿는 만큼 예전에 약속하신 부분, 사회적 합의가 없이는 절대로 개방하지 않겠다, 민영화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요, 저희 철도 파업 한참 진행 중인데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뉴스 초대석 사실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번 유쾌한 진행으로 다양한 사실을 이끌어내주고 계시는 곽현화 씨. 오늘 철도 민영화와 관련한 3가지 사실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가 지난해보다 무려 6단계 떨어진 50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순위는 MB 정권 말기보다 하락한 등수인데요. 아주 작은 섬나라 아이티나 아프리카 부근 섬나라 코모로 등과 경쟁해야 하는 수준일까요? 한국 언론 자유 수준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고발 뉴스. 부족하지만 저희라도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슴이 답답하시다고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여러분께서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노래들을 뉴스 말미에 틀어드리고 있는데요. 많이들 좋아하시네요. 많은 아티스트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A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셔도 되는데 수사에 방해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근데 국민의 사무개예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징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